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요즘엔 딱히 결혼 정년기라는 게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나이 정도면 결혼이 늦었다고 할 만할 거예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어요. 2년 가까이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여전히 저는 솔로로 남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 결정을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 엄마를 생각한다면 그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세상에는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번 파우 사건도 그 정도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 파운에 얽힌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저희 엄마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왜 파운까지 결심했는지 잘 알 수 있으실 테니까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지방 유지셨어요. 정미소와 양조장도 크게 하시고 건어물상도 여러 개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중학생 때까지 고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무남동녀 외동딸한테 아낌없이 지원하시는 분이셨기에 모든 게 풍족했고 남들보다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죠. 딱 하나 없는 게 있다면 엄마였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엄마를 낳으시고 병을 얻으셨는데 그 후로 계속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엄마가 5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는 외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신 탓에 어릴 때부터 유모 손에서 자랐던 터라 크게 달라질 건 없었지만 국민학교에 진학하고 친구들이 엄마와 끈끈한 유대를 다지는 걸 보면서부터 줄곧 엄마 없는 외로움을 느껴야 했어요. 아무리 유모가 잘 돌봐줘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엄마 또래의 먼 친척 아이를 집에 들이셨어요. 촌수를 따져보면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그 아이는 엄마와 동갑내기 여자아이였어요. 집이 가난해서 입 하나라도 줄이고 싶었던 먼 친척분이 6째 딸을 저희 외가의 식모로 보내셨던 거예요. 말이 식모지 그 아이가 하는 일은 저희 엄마와 한 집에서 지내면서 함께 놀고 학교도 같이 다니는 게 전부였어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풍족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엄마와 달리 그 친척 아이는 꽤 영악했던 모양이에요. 외할아버지께서는 1년에 한두 번 저희 엄마를 서울에 있는 양장점에 데려가 옷을 맞춰주곤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오는 옷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디자인으로 저희 엄마만을 위한 옷들이었어요. 좋은 원단에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릴을 잔뜩 넣어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 드레스 같던 그 옷은 단연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당연히 친척 아이 눈에도 그 옷들이 예뻐 보였을 거예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 않던 아이는 엄마랑 둘이 있을 때면 옷장 가득 들어있는 엄마 옷을 마음대로 입어보곤 했대요. 무력이 없던 엄마는 그걸 보고도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이는 욕심을 부렸던가 봐요. 한 번은 엄마가 하얀색 공주품 원피스를 입고 등교를 했다가 운동장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가슴팍에 풀물이 들었는데 아무리 빨아도 물이 빠지지 않자 그 옷을 버리려고 했었대요. 그걸 본 친척 아이는 자기가 입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거예요. 언제부턴가 멀쩡하던 옷에 빨아도 지지 않는 물이 드는 일이 늘었고 그럴 때마다 그 옷은 친척 아이 차지가 되었죠.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옷에 물을 들인 범인은 바로 그 친척 아이였어요. 옷에 빠지지 않는 물이 들면 엄마가 그 옷을 버리라고 할 게 뻔했고 그러면 자기 차지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하지만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영악함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하루는 유모가 그 친척 아이를 불러 따끔하게 혼을 냈거든요. 명자 이 영악한 계집애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어디서 여우짓을 하고 그래? 그게 얼마짜리 옷인데 그걸 뺏겠다고 옷에 물을 들여? 넌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정아 옷에 먹물이 든 거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요것 봐라. 내가 옷에 물이 들었다고 했지 먹물이 들었다고는 안 했는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먹물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 네가 물 들였으니까 아는 거 아니야. 너 오늘 회초리 좀 맞아야겠다.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감히 주인집 딸옷을 탐내? 당장 종아리 걷어. 그날 친처가 있는 유모한테 피가 터질 정도로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나마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달려가 막아서 그 정도였던 거더라고요. 옷 외에도 친처가에는 저희 엄마 인형이며 학용품, 구두, 그 밖에 모든 걸 부러워했고 때로는 몰래 훔쳐가기도 했었대요. 그럴 때마다 유모는 저런 도둑녀는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했지만 친구를 잃기 싫었던 엄마가 울면서 매달린 탓에 쫓겨나지 않고 용케도 그 집에 붙어 있을 수 있었고 저희 엄마와 중학교까지 함께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가을, 저희 외가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말이 이사지 야반 도주나 다름없는 거였죠. 할아버지가 도로건설 사업에 손을 대셨다가 망하는 바람에 정미소와 양조장, 건어물상까지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가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랜 시간 집에서 부리던 사람한테 요즘으로 치면 퇴직금조로 조금씩 챙겨주고 나니 서울에 작은 집 하나 얻을 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친척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아이 부모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 다만 얼마라도 돈을 좀 준다면 받아주겠다고 하더래요. 자기 자식인데 돈을 받고 데려가겠다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어차피 집에서 내보낼 때 돈을 좀 챙겨주려고 했던 터라서 돈을 챙겨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태워 보냈다더군요. 그 후로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사셨어요. 지방이긴 했어도 동네에서 제일 크고 마당에 잔디까지 깔린 집에서 살았던 엄마는 마당도 없는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오자 그제야 집이 망했다는 게 실감이 나더래요. 다행히 근처에 고모님이 살고 계셔서 살림은 고모님 때 식모가 와서 밥이며 빨래를 해주었어요. 화장실과 수도도 공동으로 쓰는 손바닥만한 집에서 식모를 부리는 걸 보고 주변에선 수군거리기 일쑤였다더군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가 보여 엄마가 집안일을 배우기로 했고 가끔씩 고모님이 집에 오셔서 살림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봐야 곤로에 밥과 찌개를 끓이고 시장에서 찬거리를 사는 정도였지만요. 김치나 밑반찬은 고모님 댁에서 가져다 먹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모든 게 서툴어서 잘 못했던가 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이었을 테니까요. 온전한 밥을 하는 날보다 밥을 태우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엄마의 서울살이는 녹록지 않았어요. 문제는 엄마만큼이나 외할아버지의 서울 생활도 편치만은 않았다는 거였죠. 대대로 지역 유지로 살아온 덕에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해보지 않은 탓이었어요. 한창 젊은 나이였다면 몸을 움직여 돈을 버는 일이 그렇게까지 버겁지는 않았겠지만 부럭을 넘긴 나이에 뜻하지 않게 겪게 된 가난은 외할아버지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서울에 올라오고 3년도 채 안 돼서 외할아버지께서 병을 얻으셨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외할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 엄마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고모부 추천으로 무역회사 격리로 일을 하게 된 엄마는 20살 나이에 가장이 되었어요.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두 식구 생활을 하고 외할아버지 약값과 병원비로 감당해야 했어요.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잘 되는 시절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건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니 변변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는데도 늘 생활은 쪼들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 상태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연애는 꿈도 못 꿀 수밖에요.
그런 조카가 보기 안타까웠던 고모님은 엄마를 설득해 선자리에 나가도록 하셨지만 집에 돈도 없고 거기다 병든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엄마 처지를 선뜻 받아줄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엄마가 결혼을 하게 된 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당시 엄마 나이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32이었어요. 아빠는 엄마보다 4살 많은 36이었고요. 요즘도 그렇지만 결혼할 때를 넘긴 사람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엄마의 경우는 병든 아버지 부양이었고 저희 아빠의 경우는 8이나 되는 동생들 뒷바라지였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결혼 후에도 아빠는 동생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늘 고생이었어요. 덩달아 만면이라는 죄로 저희 엄마도 그 고생을 공동 부담하게 되었죠. 아빠의 8명의 동생들 중에서 그나마 걱정 안 끼치는 3명을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릴 정도로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어요. 특히 둘째 삼촌은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 듯하는 사람이었어요. 사기에 폭력 전과가 화려한 인간이거든요. 그 삼촌 때문에 아빠는 툭하면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고 엄마는 삼촌 때문에 합의금을 만드느라 고생이었어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10중 8구 삼촌이 사고를 쳐서 걸려오는 전화였기에 늘 부모님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걸려온 전화는 조금 달랐어요. 그 전화를 받고 아빠가 눈물을 뚝뚝 흘리셨거든요. 술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삼촌이 취객이 휘두른 칼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평소 입버릇처럼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자식 안 잡아가고 라고 말하던 아빠였지만 그래도 동생의 부고 앞에서는 가슴이 찢어진 것처럼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둘째 삼촌이 세상을 떠나고 바통을 이어받은 문제아는 셋째 고모였어요. 아빠 형제 중에 가장 인물이 좋았던 셋째 고모는 인물값을 하려고 그랬는지 남자 문제로 저희 부모님 속을 엄청 썩이셨어요. 그냥 연애를 하면 좋으련만 꼭 가정이 있는 남자랑 만남을 이어가는 통에 한 번은 내연남 부인한테 저희 엄마가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어요. 엄마는 시누이 때문에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민폐를 끼치며 개차반 인생을 살던 셋째 고모가 의사 남편을 만나 지금은 의사 사모님으로 살고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지만요. 원래 놀던 인간들이 자기 배우자 감시를 더 잘한다더니 셋째 고모는 고모부가 혹여 바람이라도 피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저희 집에 와서 엄마 옷과 화장품, 심지어 구두까지 훔쳐가는 막내 고모도 있고 툭하면 주식으로 돈 날리고 돈 빌리러 오는 막내 삼촌도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아빠의 동생들 중 문제의 5명은 누구 하나 뺄 거 없이 저희 부모님께 기생해서 살았는데 정작 자기들이 살만해지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연락을 딱 끊고 살았다는 거예요. 더는 뜯어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형이자 오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만큼은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을 떠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그 정도의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는 쓰레기들이었어요. 아빠가 음주 촬영에 치여 세상을 떠나시고 작은 아빠를 통해 부고 연락을 받았음에도 넷은 끝까지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큰 고모한테 들었는데 저희 집에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할까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빚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 말이죠. 첫째라고 부모님 대신에 동생들 뒤치다꺼리하는 걸로도 모자라 시집장가 갈 때마다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서 챙겨줬는데 어쩌면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고서야 비로소 저희 집 빚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해자 측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모든 빚을 털어낼 수 있었거든요.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한 그 순간부터
일찍 세상을 떠나신 시부모님을 대신해 시동생들과 시누이들 보호자 노릇을 하며 살아왔던 엄마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이날 이때까지 빚에 치여 사느라 네 아빠랑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어. 신혼여행도 안 갔어? 그럴 처지가 되니? 늘 돈이 쪼들려 살았는데 결혼식도 못하고 사는 게 불쌍하다고 우리 고모가 사진관에서 면사포 쓰고 결혼사진 찍게 해주셔서 그걸로 결혼식을 대신했는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네 아빠가 형제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둘이 제주도로 신혼여행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젠 영영 못 가게 됐네. 그래도 네 아빠가 저승 가는 길에 빚을 가지고 가줘서 고마울 뿐이지. 남편을 잃고 빚쟁이에서 벗어난 엄마는 허탈한 듯 허공을 바라보셨어요. 엄마, 그럼 아빠 대신 나랑 가자. 제주도든 부산이든 강원도든 신혼여행 가자고. 그럴까? 이참에 우리 여행 갈까? 그래, 그래야겠다. 아, 부산 갔다가 기장에 들러야겠다. 거기 가면 찾아야 할 사람이 있거든. 엄마가 찾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를 키워준 유모였어요. 외할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고용인들을 내보낼 때 유모님이 고향으로 간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어디 사시는지 동네도 모르고 주소도 모른 채 아는 거라곤 기장에서 건어물하는 유모님 친척이 있다는 거 하나뿐이었지만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기장시장에 가보니 건어물 가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가게도 있고 기판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까지 있었거든요. 그래도 만날 인연이기는 했는지 어렵게 유모님의 친척을 찾을 수 있었고 그분을 통해 유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연세도 많이 드시고 치매도 있으셔서 처음엔 저희 엄마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엄마가 어릴 때 일이랑 집 구조 등을 여러 번 설명하자 조금씩 옛 기억이 떠오르시는지 엄마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우리 정화를 아세요? 우리 정화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잘 지내고 있대요. 유모, 그 정화가 저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니고 딸을 낳았어요. 여기 옆에 있는 애가 제 딸이에요. 네? 아닌데? 우리 정화는 아들을 낳았는데 주인 어른이 워낙 덕망이 있는 분이라서 신 사장님 내외가 우리 정화를 수양딸로 데려다 키우셨다고 들었거든요. 주인 어른한테 도움받은 게 많다고 땅도 주시고 집도 되찾아 주셨다고 했는걸요. 좀처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엄마도 저도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치매가 있으신 분이니 기억이 뒤섞여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대충 맞장구 쳐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유모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얼마는 골목에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어요. 지난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그러셨던 거죠. 자신을 아껴주던 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남은 건 유모님 뿐인데 그마저도 온전하지 못한 기억으로 엄마를 알아보시지도 못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엄마는 그래도 이렇게나마 유모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앞으로는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찾아뵈야겠다고 다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모님께서는 이듬해 가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엄마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나버린 셈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6년쯤 지났을까요? 의사 남편 만나 사모님 소리 듣고 살던 셋째 고모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쫓겨난 뒤 보험 설계사로 살고 있다며 보험 좀 들어달라고 말이죠. 자기 오빠가 세상을 떠날 때도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할까봐 장례식에도 안 왔던 인간이 자기 살자고 보험을 들어달라니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도 엄마가 싫은 소리 못하고 보험을 들어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엄마도 그동안 내공이 쌓였는지 알아서 잘 처리하시더라고요. 아가씨, 나한테 보험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자기 오빠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가씨는 양심도 없어요?
하긴 양심이란 게 있었으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지도 않았겠지. 이런 걸 동생이라고 챙겼던 내 남편이 불쌍하네요. 지금까지는 우리 시은이 아빠 생각해서 인간 취급해주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 안 그럴 거니까 다시는 연락 말아요.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네가 알아서 살라고. 저는 엄마가 그렇게 강하게 소리치는 건 처음 봤어요. 천상 여자라고 불릴 정도로 엄마는 늘 조곤조곤 얘기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엄마의 낯선 모습에 고모는 놀랐는지 말을 더듬어가며 도와달라는 말을 했지만 엄마는 칼같이 잘라버렸어요. 이후로도 아빠 형제들이 아주 가끔 연락을 하기는 했지만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일 뿐 더는 가족도 뭐도 아닌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빠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동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부질없는 인연이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늦게 결혼을 하신 탓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을 때 이미 엄마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제가 취직을 하고 대리를 달기 전에 엄마랑 환갑기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안 쓰고 아껴둔 연차로 엄마랑 환갑기념 여행을 간다고 하자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더라고요. 이시은 씨 늦둥이였어?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저보다 2살 많은 입사 동기가 자기 어머니도 올해가 환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민 씨도 늦둥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늦둥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내가 외동이거든요. 아, 실은 저도요. 그럼 재민 씨도 어릴 때 친구들한테 놀림 좀 받았겠네요.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요. 맞아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가 본 나이보다 좀 더 들어 보이는 분이라서 더 그랬어요. 그런데 시은 씨, 대단하네요. 어머님 환갑이라고 여행도 같이 가드리고 내가 많이 비교되는걸요?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가 평소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그날 이후 많이 가까워졌어요. 쉬는 날 따로 만나서 재민 씨 어머님 생신 선물도 같이 골라주고 그 덕에 밥도 얻어먹기도 했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했거든요. 직장도 같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가까워지는 데는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후에는 뭐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는 동안 재민 씨는 저희 집에 종종 찾아오곤 했어요. 데이트를 하려고 오는 건 아니고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도와주려고 오곤 했었죠. 올 때마다 저희 엄마한테 살갑게 구는 게 고맙기도 했고 엄마도 그런 예비 사이를 무척이나 아끼셨어요. 재민 씨는 저희 엄마가 해주는 고등어 조림을 특히 좋아했는데 먹을 때마다 꼭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야, 신기하게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거랑 맛이 똑같네요. 두 분이 연세도 같으시고 고등어 조림도 똑같이 하시는 게 혹시 6.25 때 헤어진 쌍둥이 아닐까요?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네. 재민이 어머님이랑 만나자마자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울게 생겼는걸.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귄 지 1년 반이 넘도록 저는 예비 신랑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집에 가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슬슬 예비 부모님을 뵙고 얼굴을 익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처럼 저도 예비 시댁에 자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처럼 시간을 내서 찾아갔는데 대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재민 씨가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예비시댁은 엄청나게 크고 담이 높은 평창동 대저택이었어요. 기업 회장님들이 살 법한 그런 집이었어요. 평소 예비신랑이 좁아 터진 우리 집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내길래 자기네도 우리랑 비슷한 형편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완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집 자식인 줄 알았다면 연애까지는 몰라도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대문에서부터 깔린 잔디마당을 가로질러 현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에선 정말 많은 장면이 지나갔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예비 시어머니가 내 얼굴에 물을 뿌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돈봉투를 면전에 던지며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하지는 않을까?
겉도 아니면 벌레 취급을 하며 냉랭하게 내쫓지는 않을까 등등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경우의 수 중 그 어느 것과도 상관없는 상황이 펼쳐졌지 뭐예요. 재민이 통해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말은 들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돈이야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나는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중학생 때 가세가 기울어서 그때 처음 가난이 뭔지 알게 됐어요. 물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덕분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지금은 이렇게 돈 아쉬운 줄 모르고 살지만요. 내가 우리 시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시은 씨한테는 내가 도움을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재민이랑 예쁜 사랑하고 때 되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요. 내가 딸처럼 키워줄게요. 잘 사는 집 사모님들은 다들 거만하고 막대 먹은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시더라고요. 고생을 해보신 분이라서 그런지 없는 사람 마음도 잘 헤아려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려 노력하셨어요. 집에 돌아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전했더니 엄마가 저보다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가 부모 복은 없어도 시어머니 복은 있는 모양이다. 재민이가 누구 닮아서 사람이 반듯한가 했더니 어머니를 보고 배운 거였나 보다. 내가 왜 부모 복이 없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좋긴 하다 얘. 그래 앞으로 종종 찾아뵙기로 했다고? 응. 어머님이 같이 쇼핑도 다니고 전시회도 다니자고 그러셨어. 하루빨리 가풍 익히려면 물건 보는 우리랑 예술적인 안목도 길러야 한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있지. 내가 꼭 재벌집 며느리가 된 기분인 거 있지?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튼 살고 볼 일이라니까. 당신은 너무 들떠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던지라 앞뒤 상황을 재기보다는 눈앞에 그려지는 청사진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휘몰아칠지 모른 채 말이죠. 첫 예비시댁에 방문한 이후 주말에 종종 어머님과 둘이서 데이트를 했어요. 어머님은 이게 다 며느리 교육이라고 하셨지만 제 입장에선 쏠쏠한 쇼핑 찬스나 다름없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쇼핑을 할 때마다 어머님은 고가의 물건들을 아낌없이 턱턱 사주셨어요. 옷이며 화장품은 물론 구두와 백까지 풀세트로 말이죠. 그뿐인가요? 너무 비싸서 제 돈을 주고는 절대 사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사주시고 유명해서 표를 구하기 힘든 전시회나 오페라, 뮤지컬도 어머님 덕분에 관람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게 교육이라면 평생 게으름 피우지 않고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가까워진 지 2달쯤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날도 어머님과 전시회 관람을 마치고 전시장 안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액정에 엄마라고 떠 있는데 인사를 시켜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전화를 바꿔드렸어요. 의례적인 인사들을 나누시곤 전화를 끊으셨는데 어머님이 혹시 엄마 사진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는 분이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다면서요.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된 엄마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처음엔 긴가민가 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엄마의 여고 시절 교복 사진을 보시고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진 속 엄마와 저를 몇 번 번갈아가며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고는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딱히 뭐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갑자기 피곤하시다며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전화해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고 일찌감치 마음을 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민 씨랑 상의된 거냐고 물었더니 목소리가 확 달라지면서 소리를 빽 치시는 거예요. 부모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내 아들 의사는 네가 왜 묻니? 네 눈에는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으로 보이니? 어른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해야지.
어디서 못 배운 티 내고 있어?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어도 그 정도는 눈치껏 알아야지. 아무튼 어차피 안 될 일 길게 가져갈 생각 말고 일찌감치 너도 마음 비워라. 이건 어디까지나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남자야 파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그게 흠이나 되겠니? 하지만 여자는 다르잖니. 이 정도 말해줬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다. 그러니 내 말 들어. 어머님,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제가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말씀 안 해주시고 무턱대고 안 된다뇨. 처음부터 저희 집 사정은 아시고도 승낙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집안 형편 외에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알아야 포기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안 되는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닥달을 했지만 어머님은 끝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예비 신랑한테 이 얘기를 전했더니 자기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점심시간 내내 어머님과 전화로 싸우는 것 같았어요. 퇴근길에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어머님은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엎어져 펑펑 울었는걸요. 그 바람에 엄마는 제 방까지 달려들어오셨고 시어머니의 반대로 파혼 위기라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한참 기우는 우리 집 형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못난 부모 탓에 자식 가슴에 몹을 받게 됐다고 한탄하시는 걸 보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전시회 관람을 하고 갑자기 어머님 표정이 변하셨던 걸로 봐서 그날 내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엄마 탓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어머님이 내 휴대폰 속 사진들을 몇 장 보셨는데 그걸 보시고 표정이 안 좋아지셨다고 했더니 엄마가 그 사진을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께 보여드렸던 엄마 여고 시절 사진을 비롯해 엄마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을 엄마가 보게 되셨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이 얼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명자. 얘 명자가 분명해. 재민이 어머니 성함이 명자 맞지? 정명자. 그건 잘 모르겠어.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 알다마다. 이 년이 얼마나 지독한 년인데 우리 엄마 유품까지 죄다 훔쳐간 년이라고. 그뿐이야? 내 옷 훔쳐입고 나가서는 내 얼굴 모르는 사람들한텐 지가 땡땡정미소 사장 딸이라고 내 행세까지 하고 다닌 사기꾼이라고. 내가 얘를 잡으려고 얼마나 찾아다니는 줄 알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유품만큼은 찾고 싶었는데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찾을 길이 없더라. 그런데 이게 부잣집 사모님이 되었을 줄이야. 그래, 이제 이해가 간다. 재민이 엄마가 명자 인연이면 널 반대할 만도 하지. 나를 사돈으로 만난 지가 어떤 인간인지 죄다 알려줄 테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재민이한테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봐. 어서. 엄마의 성화에 예비 신랑한테 전화해 어머님 성함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말대로 정명자가 맞더라고요. 엄마는 잠시 분을 사기며 생각을 하시더니 제게 물으셨어요. 이 결혼 하고 싶냐고요. 솔직히 예비 신랑은 여전히 마음에 들고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같은 사람과 가족이 되어 평생 보고 살 자신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내 엄마한테 상처를 준 사람인데 어떻게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환영받지 못할 결혼이라면 시작도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게 같이 갈 데가 있으니 일어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예비시댁으로 향했어요. 우리가 간다는 걸 말하면 혹시라도 어머님이 자리를 비울까봐 연락도 않고 불시에 찾아갔죠. 저녁 식사 시간이라서 아버님도 집에 계셨어요. 식사 시간엔 남의 집에 방문을 하지 않는 게 예의지만 엄마가 그 시간에 저를 데리고 예비 시댁을 찾은 건 다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그랬어요. 일부러 온 가족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머님의 과거와 죄상을 폭로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재민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시은이 엄마예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45년 전에 제 친정어머니 유품을 훔쳐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이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놓치기 전에 제 손으로 잡으려고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명자, 오랜만이다.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했구나. 이젠 제법 부잣집 사모님 티가 난다. 어릴 때부터 돈 많은 남자 만나 대궐 같은 집에서 살 거라고 그러더니 소원 이뤘구나. 내가 널 영영 못 찾을 줄 알았니? 그래서 내가 시은이 엄마과 알자마자 파혼하자고 우리 딸 가슴에 못 박은 거야? 그러자 어머님이 저희 엄마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너 입 다물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선 함부로 입을 나불거려. 당장 돌아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왜? 내가 네 남편이랑 자식 앞에서 더러운 네 과거 탈탈 털까봐 겁나니? 네가 지은 죄 겁은 안 나고 내 입에서 나올 말만 겁이 나는 거야? 너 정말 대단한 년이다. 네가 신부는 대단히 상승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짓거리는 그 옛날 하던 짓을 못 버리고 그대로구나. 너 나 몰래 나를 사칭하고 다녔다며. 네가 정미소 고명딸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 고향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 어릴 때도 내 거라면 뭐든 뺏어야 직성 풀려 하더니 어쩌면 그 성격이 여전한지. 어떤 면으로 대단하더라, 정명자. 나도 너랑 길게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훔쳐간 우리 엄마 유품이나 내놔. 그럼 더는 망신 안 주고 돌아가 줄 테니까. 엄마 딴에는 많이 양보해서 제안한 건데 어머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았어요. 기사를 불러 저와 엄마를 집에서 내쫓을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자 예비신랑이 달려들어 엄마와 저를 밀어내려는 운전기사를 막아섰어요. 그런데 뜻밖의 행동을 한 건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이 미간에 잔뜩 힘이 들어간 얼굴로 어머님을 추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의 예상을 깬 거라서 놀랍기 그지없었어요. 땡땡정미소 사장님이 당신 부친이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을 며느리로 들인 이유가 그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면 당신 정체가 뭐야? 그러자 어머님은 입술을 부르르 떨며 독을 쓰다가 버럭 소리쳤어요. 내가 땡땡정미소 딸 맞아요.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당신은 30년 넘게 살 비비고 산 내 말은 못 믿고 난생 처음 보는 여자 말만 믿는 거예요?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말년에 이런 꼴을 당하는 건지. 이래서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고 그러는 거였네. 며느리감 하나 잘못 데려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이야? 이보세요, 시은이 어머니.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이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네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지 나 알아요. 그쪽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식모였잖아. 그때 하도 거짓말하고 내 물건 훔쳐서 쓰고 다니길래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서 몇 번 혼냈다고. 그걸 못 잊어서 나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시은이 엄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벌 받아. 내가 시은이 생각해서 이번은 봐줄 테니까 조용히 돌아가세요. 막말로 경찰이라도 부르면 그땐 어떡할 겁니까? 경찰이 기업 회장 부인 말을 듣겠어요?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동네 아줌마 말을 듣겠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그러니 좋게 말할 때 돌아가세요. 그 버릇 여전하구나. 궁지에 몰리면 상대한테 뒤집어 싸우는 버릇. 그런데 어쩌니? 더는 못하게 돼서. 나한테 네 약점이 딱 잡혀있으니 말이야. 네가 나인 것처럼 사칭하고 다녔던 거 내가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 그거 중학교 동창들이 말해줘서 한 거야. 애들한테 중학교 때 사진도 다 남아있더라. 우리 집에 놀러와서 찍은 사진도. 그런데 명자야, 그 사진 속에 너도 있어. 걸레 들고 마룻바닥 닦는 모습이. 경찰 부를 테면 불러. 아니, 법정까지 가도 좋아. 네 정체 밝혀줄 증인들은 차고 넘치니까. 요즘 세상이 말이다. 전처럼 말 한마디에 후딱 뒤집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모든 게 다 증거로 돌아가거든. 네가 땡땡정미소 딸인지 내가 딸인지 그거 밝혀내는 건 일도 아니야. 난 그저 네가 훔쳐간 우리 엄마 유품만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네 죄값은 법의 심판으로 받아야겠어. 어찌 보면 간단히 끝날 수 있었던 그날의 일은 저희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일들이 정말 어이가 없는 것들 뿐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외가에서 나가던 시점에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부잣집 식모로 들어갔던 모양이었어요. 거기서 자신을 땡땡 정미소 딸인데 집이 망하고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식모로 나서게 됐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인해 팔자가 바뀌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집주인과 알고 지내던 신 사장님이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는데 그 집에서 어머님을 보살피겠다고 나섰거든요. 다행히도 그분이 어린 시절 저희 엄마 얼굴만 기억할 뿐 다 큰 모습은 본 적이 없어서 어머님의 거짓 행각은 들키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랑 지내왔기 때문에 집안 사정이나 벌어진 일들도 훤히 꿰고 있어서 더더욱 땡땡 정미소 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신 사장님께서는 어머님을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머님께 잃어버린 저희 외가도 찾아주셨다더군요. 저희 외할아버지께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딸한테 대신 갚는다고요. 그 일과는 별개로 신 사장님 아내분이 중신을 사주셔서 어머님은 현재 예랑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5살짜리 아들이 있는 남자의 후처자리였지만 그래도 남의 집 식모 노릇을 하던 처지에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게 됐으니 이 정도면 팔자가 확 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 집으로 시집갈 수 있었던 것도 땡땡 정미소 고명딸이라는 타이틀 덕분이었어요. 비록 집은 망했어도 어릴 때부터 근본 있는 집에서 잘 배우고 자랐을 거라 미루어 짐작하고 받아들인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머님의 인생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땡땡 정미소 고명딸이 된 순간부터 이루어진 가짜 인생인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끝은 처참한 말로였어요. 먼저 신 사장님으로 증여받았던 저희 외가는 다시 저희 엄마 명의로 바뀌게 되었고 저희 외가를 팔아가며 만든 인맥은 모조리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 과정에서 돈이 얽힌 일들로 인해 크고 작은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이혼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이번 일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그래요.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가 전부터 좋지 않았으니까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님이 제게 잘해주셨던 이유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 돈이 있어도 집안이 좋지 않으면 그들 사이에서는 따돌림이 심한가 봐요. 어머님은 남편 덕분에 부는 잃었지만 상류층 사람들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대학도 못 나왔던 터라 학벌 차이도 심했고 무엇보다 모임에 끼워주지를 않았으니까요. 저를 데리고 백화점 쇼핑을 다니고 전시회랑 오페라 공연, 뮤지컬 공연을 다녔던 것도 함께 다닐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죠. 차라리 없는 집딸을 며느리로 들여 자기 입맛에 맞게 데리고 다니자. 이게 시어머니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혼을 당했으니 그마저도 이룰 수 없게 되었죠. 아, 저희 엄마가 진행하려던 소송은 결국 시작도 못하고 끝이 났어요. 어머님이 저희 외가와 일대 땅, 그리고 외할머니 유품인 보석 장신구들을 순순히 돌려주시기도 했고 소송을 걸어봐야 승소할 일이 없다는 걸 알고 포기했거든요. 명의도용이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적도 없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게 없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어머님도 변호사를 통해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 외가와 일대 땅, 외할머니 유품을 돌려준 건 어떻게든 이혼을 피하려고 아버님께 어필하려는 노력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셈이었어요. 아버님이 이혼 청구를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의 거짓 인생은 그렇게 40여 년 만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현재 저는 예비 신랑과 헤어진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양가 모두에게 태풍 같았던 사건은 이제 진정이 됐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품고 결혼까지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고 그보다는 내 부모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하냐고요? 조금도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내 것이 아닌 인연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로가 어떤지는 어머님을 통해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좋은 내 인연을 만날 때까지 엄마와 함께 좋은 추억을 쌓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